1990년대 초반, 짙은 안개가 깔린 천안의 한 공단지대. 새벽 공기를 가르는 기계음 사이로 가장 고요해야 할 작은 단칸방 하나가 차갑게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21살, 꿈을 안고 상경했던 어린 여공은 그날 아침 공장으로 출근하지 않았습니다. 누군가 강제로 문을 부순 흔적도, 거친 저항의 흔적도 전혀 없었습니다. 그녀는 마치 피곤한 하루를 마치고 깊은 휴식을 취하듯 너무도 평온한 얼굴로 영원한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베테랑 형사들의 직감은 그 완벽한 고요함 속에서 소름 끼치는 위화감을 감지했습니다. 가장 안전해야 할 방안, 가장 믿었던 누군가가 건넨 친절이 그녀를 돌아올 수 없는 편도 여행으로 밀어넣은 것입니다. 이 기묘하고도 소리 없는 비극은 훗날 대한민국 수사계를 경악하게 만든 치밀한 범행의 서막에 불과했습니다. 이 사건을 끝까지 파헤친 형사들이 어떤 벽에 부딪혔고 어떻게 진실을 끌어냈는지 알고 싶다면 지금 바로 구독하고 듣고 싶은 사건 이름 댓글로 남겨주세요. 1990년대 대한민국의 공단지대는 매일같이 기계 톱니바퀴가 쉴 새 없이 돌아가는 그야말로 산업화의 뜨거운 심장이었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가난을 벗어나기 위해 짐을 싸들고 상경한 청춘들이 좁은 기숙사나 단칸방에 몸을 누이며 내일을 꿈꾸던 시절, 천안의 한 공단 인근에 위치한 낡고 허름한 다세대 주택 역시 그런 어린 노동자들의 고단한 쉼터 중 하나였습니다. 어느 서늘한 아침, 시계 알람 소리가 울려 퍼져도 출근할 기미를 보이지 않는 21살 여공의 방 앞. 동료들의 부름에도 아무런 인기척이 없자 불길한 예감에 사로잡힌 관리인이 여벌의 열쇠로 굳게 닫힌 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어떤 미동도 없이 침묵의 심연 속으로 가라앉은 그녀가 있었습니다. 비명조차 나오지 않는 기묘한 정적이 좁은 방 안을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신고를 받고 즉각 출동한 천안강력팀 형사들이 폴리스 라인을 치고 현장에 진입했을 때 그들을 맞이한 것은 피비린내 나는 참상이나 끔찍한 아수라장이 아니었습니다. 초동 수사를 지휘하는 형사반장의 날카로운 눈매가 방 안을 천천히 훑어내렸습니다. 모든 것이 너무도 정상적이었습니다. 벽에 걸린 작업복은 가지런했고 바닥에 깔린 이불은 단정했습니다. 다투거나 몸싸움을 벌인 흔적은 단 하나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지갑 속의 현금은 그대로 남아있었기에 강도의 소행은 첫 단추부터 배제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창문은 안에서 굳게 닫혀 있었고 출입문 역시 안쪽에서 걸쇠가 채워진 완벽한 밀실 상태였습니다. 스스로 세상을 등졌을 가능성도 열어두었지만 전날까지만 해도 고향에 있는 부모님께 첫 월급을 보냈다며 밝게 웃었다는 주변인들의 진술이 형사들의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삶의 의지가 가득했던 그녀에게 닥친 갑작스러운 이별. 현장 보존을 철저히 유지한 채 감식반의 미세한 붓터치가 방 안 구석구석을 훑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런 증거도 남지 않은 듯한 이 하얀 도화지 같은 현장에서 범인이 무심코 흘리고 간 단 한 방울의 물감을 찾아내야만 했습니다. 형사들은 숨죽인 채 좁은 방바닥을 기어다니며 눈에 보이지 않는 진실의 파편을 주워 담고 있었습니다. 그때 방구석에 놓인 낡은 좌식 책상 아래에서 감식반 요원의 플래시 불빛이 무언가에 부딪혀 짧게 반짝였습니다. 반장님, 이거 보십시오. 형사의 핀셋 끝에 들려 올라온 것은 아주 평범해 보이는 시중에서 흔히 구할 수 있는 갈색 병의 자양강장제였습니다. 뚜껑은 닫혀 있었지만 내용물은 비워져 있었습니다. 고된 노동에 지친 여공이 퇴근 후 마시고 내려놓은 평범한 빈병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수백 건의 현장을 누벼온 형사의 후각은 달랐습니다. 병 표면에 묻은 지문을 훼손하지 않기 위해 조심스럽게 돋보기를 들이댄 순간 반장의 등골을 타고 서늘한 한기가 흘러내렸습니다. 금속으로 된 뚜껑 한가운데 육안으로는 도저히 식별하기 힘들 만큼 미세하고 정교한 구멍 하나가 뚫려 있었습니다. 바늘 끝으로 찌른 듯한 아주 작은 흔적. 그것은 결코 공장의 제조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결함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주사기 바늘을 찔러 넣어 뚜껑을 열지 않고도 그 안에 다른 무언가를 주입했다는 결정적 증거였습니다. 머릿속에 흩어져 있던 퍼즐 조각들이 소름 끼치는 하나의 그림으로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방은 밀실이었고 강제 침입의 흔적은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피해자는 자신을 찾아온 누군가를 위해 아무런 의심 없이 안쪽에서 문을 열어주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상대가 친절한 미소와 함께 건넨 그 피로회복제를 고마운 마음으로 받아 마셨겠죠. 독을 머금은 줄도 모르고 말입니다. 상대가 방을 빠져나가자 그녀는 다시 평소처럼 안에서 문을 잠갔을 것입니다. 그리고 서서히 퍼져나가는 어둠 속에서 고통조차 인지하지 못한 채 깊고 영원한 수면에 빠져들었던 것입니다. 형사반장은 굳은 표정으로 빈 병을 증거물 봉투에 밀어넣었습니다. 이것은 우발적인 사고나 순간적인 감정에 휘말려 벌어진 일이 아니었습니다. 아주 오래전부터 차갑고 이성적인 머리로 계산된 단 한 치의 오차도 허용하지 않는 무자비한 사냥이었습니다. 타겟의 경계심을 완전히 허물 수 있을 만큼 가까운 사람, 피해자의 일상과 생활 패턴, 심지어 혼자 있는 시간까지 완벽하게 꿰뚫고 있는 사람. 어두운 밤, 보이지 않는 그림자가 이 좁은 골목을 걸어 올라와 웃는 얼굴로 문을 두드렸을 장면을 상상하며 형사들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이제 경찰의 수사망은 불특정 다수가 아닌 그녀의 짧고 단조로운 삶 속에 존재했던 가장 가까운 지인들을 향해 좁혀지기 시작했습니다. 누구의 미소 뒤에 악마의 얼굴이 숨어 있는지 보이지 않는 덫을 추적하는 숨막히는 두뇌 싸움의 막이 갓 올랐을 뿐이었습니다. 차가운 금속 속 마찰음이 울려 퍼지는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부검실. 천안 강력팀 형사들은 무거운 침묵 속에서 부검의의 손끝만을 숨죽여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21살, 아직 피어나지도 못한 어린 여공의 몸은 그 어떤 저항의 흔적도 없이 창백하게 굳어 있었습니다.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외상은 전무했습니다. 피부 아래에 숨겨진 질병의 징후나 장기의 자연적인 손상 역시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피해자는 그날 아침까지만 해도 컨베이어 벨트 앞에서 밤샘 작업을 거뜬히 소화해낼 만큼 지극히 건강한 상태였습니다. 그렇다면 대체 무엇이 이토록 건강한 청춘의 호흡을 한순간에 끊어놓았단 말인가? 미궁 속으로 빠져들던 수사는 당시 대한민국 과학수사의 정점이라 불리던 정밀 약동물 검사 결과가 나오면서 마침내 거대한 전환점을 맞이하게 됩니다. 며칠 뒤 형사반장의 책상 위로 두툼한 강정 결과 보고서가 툭 떨어졌습니다. 보고서의 한 페이지를 장식하고 있는 복잡한 화학 기호들 사이에서 형사들의 시선이 한 단어에 꽂힌 채 얼어붙었습니다. 피해자의 체내에서 검출된 것은 일상생활에서는 결코 접할 수 없는 맹독성의 산업용 화학물질이었습니다. 단 몇 방울만 체내에 흡수되어도 중추신경계를 마비시키고 심장 박동을 멈추게 만들어 피해자를 고통조차 느낄 새 없이 영원한 수면으로 인도하는 치명적인 불청객이었습니다. 이 물질은 무생무취라는 소름 끼치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 일반적인 음료나 물에 섞일 경우 인간의 후각과 미각으로는 도저히 그 존재를 알아차릴 수 없었습니다. 누군가 그녀를 영영 돌아올 수 없는 편도 여행으로 보내기 위해
아주 치밀하게 준비한 보이지 않는 덫이었던 것입니다. 보고서를 덮은 형사들은 다시 사건 현장에서 수거했던 조그만 자양강장제 빈병을 떠올렸습니다. 금속 뚜껑 정중앙에 뚫려 있던 아주 미세한 바늘구멍. 이제 범행의 전체적인 윤곽과 수법이 한편의 잔혹한 흑백 영화처럼 형사들의 머릿속에 선명하게 재생되기 시작했습니다. 범인은 약국이나 병원 등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미세한 의료용 주사기를 미리 준비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구하기 힘든 맹독성 화학물질을 은밀한 경로로 입수한 뒤 주사기 바늘을 통해 그 치명적인 액체를 빨아들였을 테죠. 이후 시중에서 판매되는 자양강장제의 밀봉된 뚜껑에 바늘을 수직으로 찔러 넣어놓고 천천히 내용물 안으로 독을 주입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은 손이 떨려서는 안 되는 고도의 집중력을 요하는 작업이었습니다. 피해자가 뚜껑을 돌려 따는 순간 특유의 경쾌한 마찰음이 들리도록 밀봉 상태를 완벽하게 유지해야만 상대방의 경계심을 완전히 허물어뜨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찰나의 분노나 우발적인 감정의 폭발로 빚어진 비극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범인은 피해자가 이 음료를 마실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고 그녀가 언제 혼자 남겨지는지, 어떤 습관을 가지고 있는지 모든 생활 패턴을 손바닥 들여다보듯 훤히 꿰뚫고 있는지 알습니다. 차갑게 식은 머리로 범행 도구를 준비하고 미소를 지으며 독이 든 병을 건넨 뒤 그녀가 서서히 시야에서 사라지는 것을 태연하게 기다린 자. 그 지독한 냉혹함에 잔뼈 굵은 형사들조차 혀를 내두르며 씁쓸한 담배 연기만 길게 내뿜었습니다. 이제 수사의 방향은 명확해졌습니다. 누가 대체 왜 이 어린 여공을 지워버려야만 했는가? 형사들은 피해자의 궤적을 거슬러 올라가며 그녀의 짧았던 삶을 샅샅이 해부하기 시작했습니다. 수사 파일에 기록된 그녀의 인생은 너무도 맑고 또 한없이 고단했습니다. 깊은 산골 농촌마을에서 태어나 가난한 집안의 생계를 돕기 위해 19살의 나이로 도시에 발을 들인 소녀. 매일같이 기름때 묻은 작업복을 입고 잔업과 특근을 마다하지 않았던 그녀의 월급 봉투는 손에 쥐어지기가 무섭게 고향에 계신 부모님 앞으로 송금되었습니다. 자신을 위해 쓰는 돈이라곤 시장 구석에서 사먹는 따뜻한 국수 한 그릇과 낡은 화장품 몇 개가 전부였습니다. 주변 동료들의 진술을 통해 재구성된 그녀는 누구에게나 다정했고 단돈 10,000원조차 남에게 빌린 적 없는 성실함 그 자체였습니다. 원한을 살 만한 요소는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범인은 대체 어떤 비뚤어진 동기를 품고 이토록 순박한 피해자를 표적으로 삼았단 말인가? 수사본부의 낡은 칠판 위로 피해자를 중심으로 한 인물 관계도가 복잡하게 그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런 원한 관계가 발견되지 않는다면 남은 것은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일상을 공유했던 이들 뿐입니다. 형사들은 사건 발생 단일의 행적과 알리바이를 기초로 수백 명의 공장 관계자 중 가장 의심스러운 용의선상을 단 3개의 축으로 매섭게 압축해냈습니다. 첫 번째 타깃은 공장 내에서 피해자에게 직접적인 업무 지시를 내리던 작업 반장이었습니다. 폐쇄적인 공장 사회의 특성상 권력을 쥔 관리자가 어린 여공들에게 부당한 압력을 가하거나 숨겨진 갈등을 빚는 경우가 종종 있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사건 현장 인근의 다른 하숙집에 거주하며 피해자와 은밀하게 교제해온 남자친구였습니다. 젊은 연인 사이의 치정이나 깊은 감정의 골은 언제나 수사관들이 가장 먼저 들여다보는 강력 사건의 단골 메뉴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매일 밤낮을 붙어다니며 같은 기숙사 단칸방의 벽을 맞대고 살아가던 그녀의 분신과도 같았던 공장 단짝 친구들이었습니다. 형사들은 낡은 형사 기동대 차량에 시동을 걸며 옥깃을 여몄습니다.
이제부터는 철저한 기만과 거짓말을 꿰뚫어 봐야 하는 진흙탕 싸움이었습니다. 누구는 슬픔으로 위장한 눈물을 흘릴 것이고 누구는 교묘하게 조작된 알리바이를 내미며 형사들의 눈을 가리려 할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맹독을 다루는 자라면 자신의 속마음 역시 완벽하게 감추는데 능숙할 터. 형사들은 탐문과 내사라는 예리한 칼날을 숨긴 채 피해자의 가장 가까운 곁에 머물렀던 이들의 가면을 하나씩 벗겨내기 위한 조용한 추적의 발걸음에 내디뎠습니다. 1990년대 초반, 비좁고 쾌쾌한 담배 냄새가 찌든 천안 경찰서의 진술 녹화실. 낡은 철제 책상 위로 백열등의 건조한 빛이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형사들은 가장 먼저 피해자와 업무적 마찰을 빚었을 가능성이 있는 작업반장을 소환했습니다. 까칠하고 고압적인 태도로 일관하던 그는 형사들의 날선 질문 앞에서는 식은땀을 흘리며 방어적인 태도를 취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알리바이는 너무도 견고했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그날 밤부터 새벽까지 그는 공장 사무실에서 야간조의 불량률을 체크하며 다른 관리자들과 밤샘 화투판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여러 명의 동석자가 그의 동선을 완벽하게 증명해주면서 첫 번째 용의선상은 허무하게 지워졌습니다. 다음으로 취조실 의자에 앉은 사람은 사건 현장 인근 하숙집에 머물던 피해자의 남자친구였습니다. 창백하게 질린 얼굴로 책상만 멍하니 바라보던 그는 믿을 수 없는 현실 앞에서 깊은 절망에 빠진 듯 보였습니다. 형사들은 그의 슬픔에 동요하지 않고 건조한 목소리로 사건 당일의 행적을 캐물었습니다. 다행인지 불행인지 그 역시 완벽한 알리바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피해자가 영원한 심연에 빠져들던 그 시각, 그는 수십 명의 동료들과 함께 시끄러운 기계가 돌아가는 야간 교대 근무 라인에 서 있었습니다. 타임카드의 기록과 동료들의 일치하는 진술이 그의 무고함을 입증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형사들이 수첩을 덮고 그를 돌려보내려던 찰나, 남자친구의 입에서 아주 작지만 결정적인 단서 하나가 흘러나왔습니다. 저기, 형사님, 사실 며칠 전에 그 친구가 이상한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평소에는 10원 한 장 허투루 안 쓰던 앤데 최근 아는 사람이 확실한 금융거래를 하나 소개해줬다며 조만간 큰 돈을 만질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들떠 있었습니다. 누구인지는 끝까지 말해주지 않았지만요. 그 순간 형사들의 펜촉이 진술서 위에서 날카롭게 멈췄습니다. 성실하고 순박했던 피해자의 일상에 누군가 돈이라는 은밀한 미끼를 던졌다는 사실. 이것은 단순한 치정이나 원한이 아닌 탐욕이 개입된 철저한 계획 범죄일 가능성에 쐐기를 박는 결정적 진술이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사건의 진실을 품고 있는 세 번째 인물이 경찰서 문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피해자와 같은 기숙사를 쓰며 공장에서도 늘 그림자처럼 붙어 다녔다는 그녀의 둘도 없는 단짝 친구 최 씨였습니다. 최 씨는 경찰서 로비에 들어서자마자 다리에 힘이 풀린 듯 바닥에 주저앉아 처절하게 오열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냐며 가슴을 치고 통곡하는 그녀의 모습은 가족을 잃은 슬픔 그 자체로 보였습니다. 경찰서 안의 분위기가 숙연해질 정도의 격렬한 슬픔. 하지만 수많은 범죄자의 얼굴을 마주해온 베테랑 형사들의 눈빛은 오히려 차갑게 가라앉고 있었습니다. 프로파일링의 관점에서 진정한 슬픔은 종종 침묵과 멍함으로 나타나곤 합니다. 극도로 과장된 몸짓과 끊임없이 쏟아지는 통곡. 그것은 때로 자신의 결백을 주변에 과시하고 수사관들의 동정심을 유발하기 위한 치밀한 방어기제일 수 있습니다. 형사들은 따뜻한 캔커피를 건네며 그녀를 진정시키는 척했지만 머릿속으로는 이미 그녀의 모든 행동과 표정을 초 단위로 분해하며
분석하고 있었습니다. 진술 녹화실의 카메라에 붉은 불이 들어오고 본격적인 타임라인 검증이 시작되었습니다. 형사반장은 부드럽지만 뼈가 있는 목소리로 사건 당일 아침의 상황을 물었습니다. 최 씨는 눈물을 훔치며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날 저는 특근이 있어서 평소보다 일찍 나갔어요. 새벽 5시쯤 기숙사를 나설 때만 해도 그 친구는 곤히 자고 있었어요. 제가 나갈 때 깰까봐 문도 아주 조심스럽게 닫고 나왔다고요. 그게 마지막일 줄 알았다면 깨워서라도 얼굴을 한 번 더 봤을 텐데. 그녀의 진술은 막힘없이 술술 흘러나왔고 감정선 역시 완벽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형사들은 그 완벽함 속에서 기묘한 위화감을 느꼈습니다. 진술이 끝난 뒤 탐문 수사팀이 현장 인근에서 수집해온 낡은 수첩 하나가 반장의 책상 위로 펼쳐졌습니다. 그것은 기숙사 옆방에 살고 있던 다른 공장 노동자의 목격 진술이었습니다. 새벽 5시 반쯤 화장실을 가려고 깼는데 피해자 방문 앞이 어수선했어요. 누군가 문 앞에 한참을 서성거리고 있었거든요. 뒷모습이 익숙해서 자세히 보니까 맨날 같이 다니던 그 단짝 친구 최 씨더라고요. 안으로 들어가는 것 같길래 그냥 다시 잤죠. 두 사람의 진술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최 씨는 분명 새벽 5시에 기숙사를 빠져나왔다고 주장했지만 목격자의 타임라인은 그보다 30분 뒤인 5시 30분에 최 씨가 피해자의 방문 앞을 맴돌고 있었다고 지목하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5시 30분은 법의학자가 추정한 피해자의 심장이 멈춘 시간대와 기막히게 맞아떨어지는 시점이었습니다. 왜 최 씨는 굳이 자신이 떠난 시간을 30분이나 앞당겨 거짓 진술을 했을까요? 그 30분이라는 공백의 시간 동안 대체 닫힌 방문 너머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졌던 것일까요? 형사반장은 최 씨를 쏘아보며 당장이라도 모순을 짚어내고 싶은 충동을 억눌렀습니다. 지금 당장 거짓말을 추궁해봐야 그녀는 착각했다거나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교묘하게 빠져나갈 것이 뻔했습니다. 가장 결정적인 물리적 증거, 즉 그 맹독을 담았던 주사기나 독극물의 출처가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섣부른 압박은 오히려 범인에게 증거인멸의 시간을 벌어주는 꼴이 될 뿐이었습니다. 형사들은 미소를 지으며 최 씨의 진술조서에 도장을 찍어주었습니다.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친구분을 위해서라도 저희가 꼭 범인을 잡겠습니다. 경찰서를 나서는 최 씨의 뒷모습을 창 너머로 지켜보던 형사들의 눈빛이 맹수처럼 번뜩였습니다. 수사의 방향은 이제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공식적인 참고인 조사 명단에서 최 씨의 이름이 지워지는 대신 경찰서 깊은 곳에 자리한 내사 파일의 가장 첫 페이지에 그녀의 이름이 굵은 펜촉으로 새겨졌습니다. 슬픔으로 위장한 악마의 가면을 벗기기 위해 형사들은 소리 없이 그녀의 숨통을 조여가는 끈질긴 잠복과 감시의 덫을 놓기 시작했습니다. 아무것도 모른 채 자신이 수사망을 빠져나갔다고 안도하고 있을 최 씨. 하지만 그녀의 등 뒤에는 이미 수사팀의 차갑고 예리한 시선이 그림자처럼 달라붙어 있었습니다. 1990년대 대한민국 형사수사는 지금과는 완전히 다른 호흡과 리듬으로 전개되었습니다. 거리를 거미줄처럼 비추는 CCTV 카메라나 개인의 모든 일상과 은밀한 대화를 초단위로 기록해두는 스마트폰의 디지털 포렌식 기술 같은 것은 존재하지 않던 완벽한 아날로그의 시대. 교활한 범인이 남긴 희미한 발자국을 쫓기 위해 형사들이 유일하게 의지할 수 있는 것은 오직 달코 다른 그두 밑창이 증명하는 끈질긴 발품과 현장에 흩어진 낡은 종이 쪼가리들이 속삭이는 무언의 증언뿐이었습니다. 천안 강력팀 수사관들은 피해자의 지인이 무심코 흘렸던
확실한 금융거래라는 짧은 단서에 감춰진 기묘한 돈의 냄새를 추적하기 위해 조용히 그녀의 고향집으로 발걸음을 향했습니다. 그곳은 피해자가 매달 자신의 피와 땀을 깎아 번 돈을 한 푼도 빠짐없이 성금했던 그녀의 팍팍한 삶을 지탱하던 유일한 목적지이자 종착역이었습니다. 형사들이 당도한 피해자의 고향은 지도에서도 찾기 힘든 궁벽한 산골 마을이었습니다. 비탈진 언덕에 위태롭게 서 있는 낡은 슬레이트 지붕집. 주름진 손으로 연심 마른 눈물을 훔치는 늙고 병든 부모를 뒤로 한 채 형사들은 무거운 침묵 속에서 피해자의 방을 수색하기 시작했습니다. 정식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진행된 엄격한 절차였지만 막상 들여다본 방 안의 풍경은 수색할 물건조차 몇 개 없을 만큼 텅 비어 있어 베테랑 형사들의 가슴 한구석을 날카롭게 찌르고 들어왔습니다. 유행진한 낡은 옷가지 몇 벌, 빛바랜 가족사진, 그리고 몽당 연필과 빼곡하게 적힌 가계부가 전부인 그녀의 초라한 유품들. 단돈 1,000원도 헛되이 쓰지 않고 가족을 위해 헌신하려 했던 어린 여공의 처절하고도 숭고한 삶의 흔적들이 방 안 곳곳에 고스란히 배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감상에 젖어 있을 여유 따위는 없었습니다. 형사들은 방 안의 모든 물건을 샅샅이 뒤집으며 피해자를 올감했을 그 보이지 않는 금융거래의 실체를 기필코 찾아내야만 했습니다. 서랍장의 깊은 곳, 오래된 책들의 갈피 사이, 심지어 들뜬 장판 밑까지 꼼꼼하게 훑어내려가는 숨막히는 수색 작업이 몇 시간째 이어졌습니다. 수색이 아무런 성과 없이 허무하게 끝나가던 무렵 방 한구석에 놓인 낡은 합판 장롱 밑바닥을 더듬던 막내 형사의 손끝에 기묘하고 이질적인 감촉이 걸려들었습니다. 먼지가 뽀얗게 내려앉은 장롱의 맨 아래칸, 바닥에 깔려있던 빛바랜 신문지 뭉치 아래에 무언가 빳빳한 종이 서류가 아주 정교하게 숨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형사가 조심스럽게 신문지를 들춰내자 테이프로 굳게 밀봉된 두꺼운 서류 봉투 하나가 어둠 속에서 그 기괴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봉투 겉면에는 어떤 발신인이나 수신인의 이름도 적혀있지 않았습니다. 형사 반장이 숨을 죽인 채 칼끝으로 조심스럽게 봉투를 가르고 안의 내용물을 꺼낸 순간 방 안의 공기는 한겨울의 빙판처럼 차갑게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당시 국내 굴지의 대형 생명보험사 마크가 선명하게 찍힌 보험 계약서 원본이었습니다. 빼곡하게 인쇄된 약관과 서류들을 빠르게 훑어내려가던 형사들의 눈동자가 경악으로 크게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계약서에 명시된 사망 시 지급되는 사망보험금의 규모는 가난한 여공이 평생을 쉬지 않고 밤낮으로 미싱을 돌려도 결코 만져볼 수 없는 천문학적인 액수였습니다. 게다가 매달 납입해야 하는 보험료조차 그녀의 한 달치 쥐꼬리만한 월급을 훌쩍 뛰어넘는 무리한 금액이었습니다. 스스로의 끼니조차 제대로 챙기지 못해 퇴근길에 낡은 자양강정제 한 병으로 고단함을 달래던 그녀가 대체 무슨 돈이 있어서 이토록 거대한 규모의 보험에 가입했단 말인가. 상식적으로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뼈대 없는 계약이었습니다. 더욱 형사들의 등골을 오싹하게 만든 것은 계약서 하단에 선명하게 찍힌 서명 날짜였습니다. 이 기형적인 보험이 체결된 것은 그녀가 그 좁은 단칸방에서 영원한 수면에 빠지기 정확히 3개월 전이었습니다.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던 순박하고 어린 시골 소녀에게 누군가 달콤한 미래를 약속하는 조작된 거짓말로 접근하여 이 거대한 덫에 스스로 서명하도록 교묘하게 유도한 것이 분명했습니다. 피해자가 동료에게 들뜬 목소리로 자랑하듯 말했던 확실한 금융거래의 진짜 정체는 다름 아닌
자신의 목숨을 담보로 걸어버린 소름 끼치는 죽음의 계약서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 충격적인 서류가 품고 있는 진정한 하이라이트는 따로 있었습니다. 서류를 넘기던 형사반장의 날카로운 시선이 계약서의 가장 중요한 핵심 항목, 즉 불의의 사고로 피해자가 세상을 떠났을 때 이 막대한 금액을 최종적으로 수령하게 될 수익자란에 머물렀습니다. 일반적인 상식과 도의를 따르자면 그 빈칸에는 당연히 고향에 있는 늙고 병든 부모님의 이름이 적혀 있어야 마땅했습니다. 그녀가 그토록 애타게 부양하고자 했고 자신의 젊음을 바쳐 지키고자 했던 유일한 가족이었으니까요. 그러나 형사들의 두 눈을 의심하게 만든 것은 그 빈칸을 채우고 있는 것이 부모님의 이름이 아니라는 사실이었습니다. 볼펜으로 꾹꾹 눌러 쓴 너무도 정갈하고 익숙한 세 글자의 이름. 그곳에는 바로 며칠 전 경찰서 로비 바닥에 주저앉아 둘도 없는 친구를 잃은 슬픔에 세상이 무너진 듯 가슴을 치며 오열하던 그녀의 단짝 친구 최 씨의 이름이 뚜렷하게 각인되어 있었습니다. 숨막히는 침묵. 좁은 방 안을 휘감은 무거운 침묵 속에서 형사들은 서로의 굳어진 얼굴을 쳐다보며 아무런 말도 잇지 못했습니다. 베테랑 형사들의 머릿속을 빠르게 스쳐 지나가는 최 씨의 그 처절했던 눈물과 과장된 통곡. 그것은 가장 사랑하는 친구를 잃은 비통함이 아니라 곧 자신의 소나귀에 떨어질 거대한 돈다발을 향한 억누를 수 없는 환희를 감추기 위한 소름 끼치는 연극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프로파일링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이것은 타인에 대한 공감 능력이 완전히 괴료된 완벽한 사이코패스의 전형적인 특성이었습니다. 가난하고 외로운 타향살이 속에서 피해자에게 최 씨는 세상 누구보다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언니이자 가족 같은 존재였을 터. 피곤한 퇴근길, 가장 믿었던 친구가 환하게 웃으며 건넨 그 자양강장제 한 병을 피해자는 얼마나 고마운 마음으로 받아들었을까요? 뚜껑에 뚫린 미세한 바늘구멍의 존재를 눈치채기엔 친구를 향한 그녀의 순수한 믿음이 너무도 깊고 맹목적이었습니다. 이제 흩어져 있던 모든 퍼즐의 조각이 완벽하게 제자리를 찾으며 끔찍한 진실의 민낯이 드러났습니다. 범행의 동기는 억눌린 분노나 치정이 얽힌 우발적 감정이 아닌 가장 원초적이고 추악한 인간의 탐욕 그 자체였습니다. 최 씨는 무려 3개월 전부터 아주 치밀하고 내목하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피해자를 구슬려 자신의 목숨을 담보로 하는 보험에 가입하게 만든 뒤 교묘하게 수익자를 자신으로 지정했습니다. 그리고 보험금 지급의 효력이 확실하게 발생하는 시점까지 초조하게 기다렸다가 가장 흔적을 남기지 않는 치명적인 화학물질을 이용해 자신의 가장 친한 친구를 돌아오지 않는 편도 여행의 열차에 강제로 태워버린 것입니다. 인간의 생명을 단지 자신의 부를 축적하기 위한 도구로 전락시킨 극악무도한 계획이었습니다. 돈을 위해 인간의 탈을 기꺼이 벗어던진 악마. 서리 원본을 쥔 형사반장의 거친 손끝이 끓어오르는 분노로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결코 강정적으로 폭발해서는 안 되었습니다. 지금 당장 최 씨의 멱살을 잡고 이 피 묻은 계약서를 들이민다 해도 그녀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친구가 나를 위해 자발적으로 해준 선물이라며 뱀처럼 교묘하게 법망을 빠져나갈 것이 뻔했습니다. 확실한 자백과 처벌을 끌어내기 위해서는 움직일 수 없는 직접적인 물증이 필요했습니다. 이 서류는 범행의 강력한 동기를 완벽하게 증명할 뿐 그녀가 직접 맹독을 주사기에 담아 병에 주입했다는 결정적인 행위 자체를 증명하는 물리적 증거는 아니었으니까요. 수사팀은 극도로 침착하게 움직였습니다. 계약서를 조심스럽게 복사한 뒤 원본을 다시 증거물 봉투에 밀봉하여 챙겼습니다. 겉으로는 수사가 완전히 미궁에 빠진 척 범인의 그림자조차 찾지 못해 전전긍긍하는 무능한 경찰의 모습을 철저하게 연기하기로 입을 맞췄습니다.
최 씨가 스스로의 완벽한 범죄에 도취하여 방심의 끈을 완전히 놓을 때까지 그녀를 철저하게 기만해야만 했습니다. 사냥감은 자신이 이미 베테랑 사냥꾼들의 정밀한 조준경 한가운데에 들어왔다는 사실을 꿈에도 모른 채 곧 통장에 꽂힐 수천만 원의 피 묻은 보험금을 상상하며 어둠 속에서 미소 짓고 있을 터였습니다. 천안으로 돌아오는 어두운 밤의 국도 위, 차갑게 가라앉은 형사기동대 차량 안에서 형사들은 무언의 결의를 다졌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단 하나. 그녀가 그 보이지 않는 독약을 어디서 어떻게 손에 넣었는지, 그 치명적인 거래의 연결고리를 끊어내어 그녀의 손목에 차가운 금속 팔찌를 채우는 것뿐이었습니다. 수사팀의 날카롭고 조용한 포위망이 조금씩 최 씨의 숨통을 향해 좁혀지고 있었습니다. 천안강력팀 형사들은 거대한 탐욕의 결정체인 보험계약서 원본을 확보하고도 철저하고도 완벽한 침묵을 선택했습니다. 눈앞에서 벌어진 인간의 추악한 민낯에 분노가 끌어올랐지만 베테랑 수사관들의 이성은 그 어느 때보다 차갑게 날이 서 있었습니다. 지금 당장 종이 쪼가리 하나를 들이밀며 범행을 추궁해봐야 교활한 사냥감은 눈물 연기로 일관하며 법망의 틈새로 교묘하게 빠져나갈 것이 자명했습니다. 그녀를 완벽하게 올가매기 위해서는 심증이나 정황 증거가 아닌 맹독을 담았던 주사기나 그 치명적인 화학물질의 출처를 증명하는 움직일 수 없는 직접적인 물리적 증거가 절실히 필요했습니다. 경찰서 내부에서는 공식적으로 수사가 난항을 겪어 종결 수순을 밟고 있다는 거짓 소문을 의도적으로 흘렸습니다. 수사본부의 불이 꺼지고 겉으로는 모든 움직임이 멈춘 듯 보였지만 보이지 않는 수면 아래에서는 본격적이고 치열한 24시간 잠복 수사가 막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형사들은 번갈아가며 낡고 틴팅이 짙게 깔린 위장 차량에 몸을 구겨 넣었습니다. 시동을 끈 차 안은 밤이 되면 얼음장처럼 차가워졌고 싸구려 자판기 커피와 퍽퍽한 단팥빵으로 끼니를 때우며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는 고단한 시간들이 이어졌습니다. 오직 단 하나의 목표, 타겟이 방심하여 자신의 꼬리를 스스로 밟는 그 찰나의 순간을 포착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망원경 너머로 관찰되는 최 씨의 일상은 산전수전 다 겪은 형사들의 등골마저 서늘하게 만들 정도로 기괴할 만큼 평온했습니다. 가장 친했던 친구를 영원한 수면으로 밀어넣은 지 얼마 지나지 않았음에도 그녀는 아침이면 어김없이 공장으로 출근해 컨베이어 벨트 앞에 섰습니다. 동료들과 식당에서 마주 앉아 밥을 먹을 때는 이따금씩 먼저 떠난 친구가 그립다며 눈시울을 붉히는 완벽한 연기를 선보였습니다. 타인의 고통에 대한 공감 능력이 완전히 결여된, 자신의 목적만을 위해 주변의 모든 상황을 통제하고 조작하는 완벽한 사이코패스의 전형이었습니다. 슬픔의 가면을 쓴 채 속으로는 곧 자신의 통장에 꽂힐 수천만 원의 거대한 보험금을 계산하며 환희에 젖어 있을 그녀의 뻔뻔함에 형사들은 어둠 속에서 조용히 이를 갈았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경찰의 탐문이나 소환 요구가 뚝 끊기자 최 씨는 내심 수사망이 완전히 거두어졌다고 맹신하기 시작했습니다. 완벽한 범죄를 저질렀다는 오만함이 그녀의 경계심을 무너뜨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잠복 수사가 이어지던 어느 늦은 밤, 마침내 기다리고 기다렸던 틈이 벌어졌습니다. 짙은 안개가 공단 특유의 매연과 섞여 한 치 앞도 분간하기 힘든 음산한 자정 무렵이었습니다. 며칠 내내 굳게 닫혀있던 기숙사 입구의 센서 등이 탁 하고 켜지며 어두운 색 외투에 모자를 푹 눌러쓴 실루엣이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조심스럽게 걸어나왔습니다. 타겟 이동한다. 시야에서 놓치지 말고 일정한 거리 유지하면서 따라붙어.
무전기를 쥔 형사반장의 낮고 건조한 목소리가 위장 차량 안에 긴장감 넘치게 울려 퍼졌습니다. 형사들은 시동 소리를 최소화한 채 헤드라이트조차 켜지 않고 어둠 속에 동화되어 은밀한 미행을 시작했습니다. 최 씨의 발걸음은 인적이 드문 외곽 도로를 따라 한참을 이어지더니 이내 천안 외곽의 후미진 구시가지 골목으로 접어들었습니다. 그곳은 일반적인 상점들이 문을 닫은 심야 시간에만 음성적인 불법 거래가 암암리에 이루어지던 오래된 암거래 시장이 형성된 폐건물 뒷골목이었습니다. 가로등 불빛조차 제대로 닿지 않는 으슥하고 텅 빈 공터. 최 씨가 걸음을 멈춘 곳에는 이미 낡은 소형 화물차에 기대어 담배를 피우고 있던 정체불명의 중년 남성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적외선 투시 장비가 장착된 카메라를 통해 두 사람의 은밀한 접선 현장이 낱낱이 기록되기 시작했습니다. 최 씨는 주변을 신경질적으로 살피더니 외투 안주머니에서 두툼한 봉투 하나를 꺼내 남성에게 건넸습니다. 봉투 안의 내용물을 확인한 남성이 고개를 끄덕이며 짧은 대화를 나누는 모습. 그것은 단순한 만남이 아닌 아주 불법적이고 은밀한 거래의 현장임이 명백했습니다. 최 씨가 용건을 마치고 다시 어둠 속으로 황급히 몸을 감추며 골목을 빠져나간 직후였습니다. 지금이다. 덮쳐. 반장의 수신호가 떨어지기가 무섭게 숨죽이고 있던 형사들이 굶주린 맹수처럼 사방에서 튀어나와 화물차 주변을 에워쌌습니다. 강렬한 손전등 불빛들이 일제히 남성의 얼굴을 향해 교차하며 쏟아졌고 차가운 금속성 마찰음과 함께 남성은 순식간에 아스팔트 바닥으로 제압되었습니다. 천안강력힘이다. 반항하지 마. 느닷없는 기습에 혼비백산하여 발버둥 치던 남성은 확인 결과 수년간 무허가 농약과 불법 산업용 화학물질을 뒷골목에서 유통해오던 악명 높은 암거래 브로커였습니다. 형사반장이 그의 멱살을 틀어쥐고 거칠게 벽으로 밀어붙이며 싸늘하고도 압도적인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방금 저 여자 무슨 용건으로 만난 거지? 거짓말할 생각은 애초에 접어드는 게 좋을 거다. 초기엔 단순한 지인이라며 발뺌을 시도하던 브로커는 자신을 포위한 베테랑 형사들의 살벌한 기세와 들이밀어진 압수수색 영장 앞에서 결국 하얗게 질린 얼굴로 체념한 듯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입에서 흘러나온 진술은 그동안 수사팀을 그토록 괴롭혔던 모든 퍼즐의 마지막 공백을 완벽하게 채워주는 결정적인 마스터키였습니다. 일주일 전에 저 여자가 찾아왔습니다. 아주 독하고 흔적이 남지 않는 공업용 화학물질을 당장 구해달라고 하더군요. 색깔도 없고 냄새도 없어서 음식에 섞여도 절대 모를 만한 걸로 말입니다. 시골집 창고에 쥐를 잡을 거라는 어설픈 핑계를 댔지만 시세의 몇 배가 넘는 웃돈을 선뜻 쥐어주길래 깊게 묻지 않고 물건을 넘겨줬습니다. 오늘은 그때 구해주지 못했던 약속된 잔금을 치르러 온 것뿐입니다. 저는 그 약이 사람한테 쓰일 줄은 꿈에도. 브로커의 진술서에 기록된 약물의 이름은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부검결과 보고서에 붉은색으로 밑줄 쳐져 있던 바로 그 치명적인 맹독성 물질과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일치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 여공을 고통 없는 영원한 심연으로 억지로 밀어넣었던 그 보이지 않는 무기의 출처가 드디어 세상 밖으로 명백하게 그 실체를 드러내는 감격스러운 순간이었습니다. 최 씨가 범행 도구를 어떻게 입수했는지를 입증하는 움직일 수 없는 물증, 즉 범행의 수단이 확보된 것입니다. 동기, 보험금화, 수단, 화학물질 유통망에 완벽한 하나의 선으로 연결되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00조의 3. 지금 즉시 타겟을 긴급 체포한다. 브로커의 자술서와
불법 화학물질 거래 장부가 담긴 낡은 가죽 가방을 손에 꽉 쥔 형사반장의 무전기가 다시 한번 밤 공기를 날카롭게 가르며 울렸습니다. 기숙사 쪽으로 이동하는 타겟의 동선 차단해. 변명할 틈도 주지 말고 당장 수갑 채워라. 어두운 밤거리를 걸으며 친구의 목숨값으로 치러질 피 묻은 돈을 꿈꾸며 입가에 안도의 미소를 짓고 있었을 악마. 하지만 자신이 완벽히 승리했다고 믿었던 그녀의 오만한 착각과 달리 마침내 진실을 쫓는 법의 차가운 심판이 그 거대하고 무자비한 턱을 활짝 벌린 채 그녀의 목덜미를 덮치기 직전이었습니다. 새벽의 한기가 가시지 않은 천안경찰서 강력팀 진술 독화실. 낡고 차가운 철제 책상을 사이에 두고 거대한 심리전의 막이 올랐습니다. 굳게 닫힌 철문 너머로는 외부의 어떤 소음도 스며들지 않았고 천장에 매달린 백열등의 건조한 빛만이 두 사람의 얼굴을 날카롭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긴급 체포되어 호송차에 실려온 직후임에도 불구하고 최 씨는 여전히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싼 채 가련하고 억울한 피해자 코스프레를 완벽하게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형사님, 대체 왜 저한테 이러시는 거예요? 가장 친한 친구를 잃고 하루하루 지옥같이 버티고 있는 저한테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나요? 그녀의 어깨가 들썩이며 끊임없이 서러운 통곡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하지만 산전수전 다 겪은 베테랑 형사반장의 표정에는 그 어떤 동요도 없었습니다. 형사들은 소리치지 않았습니다. 책상을 쾅쾅 내리치며 억지로 자백을 강요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은 프로파일링 기법의 정수를 보여주듯 철저한 침묵과 무거운 공기만으로 용의자의 심리적 방어벽을 서서히 짓누르기 시작했습니다. 반장은 그저 묵묵히 라이터를 켜고 담배에 불을 붙였습니다. 타오르는 담배 연기가 허공으로 흩어지는 동안 녹화실 안에는 오직 시계바늘이 움직이는 초침 소리만이 불규칙하고 신경질적으로 울려 퍼질 뿐이었습니다. 이 숨막히는 침묵은 거짓으로 무장한 용의자에게 자신이 통제권을 잃었다는 극도의 압박감을 심어주기 위한 고도의 계산된 전술이었습니다. 몇 분의 억겁 같은 시간이 흐른 뒤 반장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최 씨, 참 안타까운 일이지. 그렇게 아끼던 친구가 하루아침에 영원한 심연에 빠졌으니 말이야. 반장의 낮고 건조한 목소리와 함께 책상 위로 첫 번째 서류가 미끄러지듯 밀려갔습니다. 그것은 피해자의 고향집 장롱 밑바닥에서 발견되었던 거액의 사망 보상금이 걸린 생명보험 계약서 복사본이었습니다. 수령인 란에 선명하게 적힌 최 이응 세 글자를 확인한 순간 쉼없이 쏟아지던 그녀의 통곡이 1초가량 미세하게 멈칫했습니다. 그녀의 동공이 미친 듯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걔가 저를 친언니처럼 생각해서 자기가 혹시라도 잘못되면 저한테 남겨주고 싶다고 자발적으로 든 거예요. 저는 진짜 모르는 일이라고요. 최 씨는 다급하게 변명을 늘어놓으며 어떻게든 그 서류가 가진 끔찍한 의미를 축소하려 발버둥 쳤습니다. 하지만 형사반장은 그녀의 변명에 대꾸조차 하지 않은 채 곧바로 두 번째 카드를 테이블 위로 던졌습니다. 뒷골목 안거래 브로커가 직접 작성한 자필 진술서와 불법 화학물질 거래 장부의 복사본이었습니다. 쥐를 잡는다고 했나? 시골집 창고에 쥐가 얼마나 많길래 단 몇 방울만으로도 사람의 숨을 끊어놓을 수 있는 무색무취의 맹독성 공업용 화학물질을 그토록 비싼 웃돈까지 얹어가며 샀을까? 반장의 날카로운 시선이 최 씨의 눈동자를 정확히 꿰뚫었습니다. 게다가 거래 날짜가 기가 막히더군. 네가 그토록 사랑한다는 친구가 차가운 방바닥에서 홀로 편도 여행을 떠나기 정확히 일주일 전. 우연치고는 너무 소름 돋지 않아? 최 씨의 거칠어진 호흡이 녹화실 안을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손끝이 형형하게 떨리고 있었고
방금 전까지 완벽하게 유지되던 슬픔의 가면에는 선명한 균열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결정타가 날아들었습니다. 반장의 거친 손이 큼지막하게 인화된 현장 감식 사진 한 장을 그녀의 코앞에 바짝 들이밀었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정밀 감식으로 확대된 자양강장제 병뚜껑의 사진. 육안으로는 보이지 않던 그 미세하고 정교한 바늘구멍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손놀림이 아주 정교해. 주사기로 뚜껑 중앙을 정확히 뚫고 그 안에 네가 산 그 맹독을 주입했지. 뚜껑의 밀봉 상태를 완벽하게 유지해야만 상대방이 의심 없이 뚜껑을 돌렸다 할 때 특유의 경쾌한 소리가 날 테니까. 반장은 자리에서 일어나 최 씨의 주변을 천천히 맴돌며 그날 아침의 창장을 그녀의 귓가에 차갑게 재구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새벽 5시 반, 목격자의 진술에 따르면 넌 기숙사를 나선 게 아니었어. 넌 출근을 핑계로 방을 빠져나온 뒤 다시 방문 앞을 서성거리며 굳게 닫힌 문 너머로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었지. 네가 건넨 친절한 피로회복제를 마신 친구가 고통 속에서 허덕이다 서서히 생명의 불씨가 꺼져가는 그 완벽한 순간을 문 밖에서 조용히 확인하고 있었던 거야. 알리바이를 조작하기 위해 타임라인까지 철저하게 계산하면서 말이지. 내 말이 틀린가? 더 이상 빠져나갈 구멍은 없었습니다. 완벽하게 짜였다고 맹신했던 그녀의 알리바이는 종이장처럼 무참히 찢겨나갔고, 정성스럽게 쌓아올린 거짓말의 견고한 성체는 형사들이 연달아 내민 차가운 물중들 앞에서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녹화실 안의 공기가 돌연 기괴하게 변질되었습니다. 그토록 서럽게 흘러내리며 온몸을 떨게 만들었던 최 씨의 통곡이 마치 누군가 기계의 전원 스위치를 뚝 끊어버린 것처럼 일순간에 멈춘 것입니다. 붉게 달아올랐던 얼굴의 근육들이 순식간에 제자리를 쳤더니 이내 어떤 감정도 읽을 수 없는 차갑고 무표정한 밀랍인형의 얼굴로 돌아왔습니다. 수많은 범죄자를 상대해온 베테랑 형사들조차 눈앞에서 벌어지는 그 소름 끼치는 감정의 스위치 전환에 등골이 서늘해짐을 느낄 정도였습니다. 그래요. 제가 그랬습니다. 지독하게 건조하고 텅 빈 목소리. 그녀의 입술을 비집고 나온 자백은 너무도 담담하고 평온해서 더욱 끔찍하게 다가왔습니다. 분노에 찬 형사반장이 주먹을 꽉 쥐며 물었습니다. 대체 왜 단돈 1,000원도 아껴가며 너를 친언니처럼 따르던 그 착한 친구를 그토록 잔인한 방법으로 지워버려야만 했느냐고. 최 씨는 고개를 살짝 갸웃거리며 아주 귀찮은 질문을 받았다는 듯한 태도로 대답했습니다. 그녀의 입술 사이로 흘러나온 그 한마디는 돈이라는 맹목적인 탐욕 앞에서 인간의 도덕성이 얼마나 바닥없는 심연으로 추락할 수 있는지를 너무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악마의 속삭임이었습니다. 그냥 번듯한 내 가게를 하나 차리고 싶었어요. 매일 기름 냄새 맡으며 공장일 하는 건 너무 지긋지긋하고 내 힘으로 돈을 모으기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잖아요. 어차피 걔는 시골집에 돈만 다 보내느라 자기 인생을 즐길 줄도 모르는 애였으니까. 죽어서라도 나한테 그 정도 목돈은 해줄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친한 친구였잖아요. 공감 능력의 완전한 결여. 타인의 생명과 존엄성을 오직 자신의 작은 이익을 성취하기 위한 도구이자 소모품으로밖에 여기지 않는 무자비한 이기심. 좁은 녹화실 밖에서 매직미러를 통해 이 모든 신문 과정을 숨죽여 지켜보던 동료 형사들조차 밀려오는 깊은 허탈함과 걷잡을 수 없는 분노에 이를 꽉 악물었습니다. 가장 믿었던 친구의 미소 뒤에 숨겨진 지독한 맹독. 그 차가운 진실이 마침내 백일하에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모든 진실이 낱낱이 밝혀진 천안경찰서 진술 녹화실의 공기는
무겁고도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는 그 순간조차 일말의 죄책감이나 회한 따위는 찾아볼 수 없었던 최 씨의 서늘한 얼굴. 오직 자신의 손에 쥐어질 뻔했던 수천만 원의 종이 쪼가리들이 허공으로 날아가 버린 것에 대한 짙은 아쉬움만이 그녀의 눈동자를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가장 친한 친구의 생명을 가차없이 저울질하고 오로지 자신의 안락한 미래를 위한 밑거름으로 써버리려 했던 끔찍한 계획. 그 참혹한 진실 앞에서 산전수전 다 겪은 베테랑 강력팀 형사들조차 깊은 탄식과 함께 씁쓸한 담배 연기만 길게 내뿜을 뿐이었습니다. 치밀하게 설계된 거짓말의 성체는 법의 날카로운 심판 앞에서 모래성처럼 허무하게 무너져 내렸고, 수사본부의 화이트보드에 복잡하게 얽혀있던 사건의 타임라인은 마침내 수사 종결이라는 건조한 붉은색 도장과 함께 굳게 닫혔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차가운 대리석이 깔린 법정에서 이 비극적인 사건의 마지막 장이 열렸습니다. 방청석에는 영문도 모른 채 싸늘하게 식어버린 딸의 마지막을 지켜봐야 했던 피해자의 노부모가 힘없는 어깨를 들썩이며 앉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피고인석에 선 최 씨의 태도는 재판 내내 방청석의 모두를 또 한 번 경악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녀는 판사의 준엄한 신문 앞에서도 끝내 진심 어린 반성의 눈물을 흘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불우했던 환경과 고단했던 공장 생활을 핑계 삼아 형량을 조금이라도 줄여보려는 얄팍하고 교활한 계산만이 그녀의 변론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인간이 지켜야 할 최소한의 도의마저 완전히 저버린 그녀의 모습은 탐욕이라는 독이 영혼을 얼마나 흉측하게 부식시킬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완벽한 표본이었습니다. 법정의 정막을 깨고 판사의 무거운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이 단순한 우발적 범행이 아니라 장기간에 걸쳐 피해자의 일거수일투족을 철저하게 계산하고 신뢰를 악용한 극악무도한 계획범죄임을 명백히 규정했습니다. 자신을 친언니처럼 따르던 순박한 피해자를 기망하여 생명보험에 가입하게 하고 수익자를 자신으로 변경한 뒤 가장 은밀하고 고통 없는 방식으로 영원한 편도 여행을 강요한 죄. 그 어떤 변명으로도 용서받을 수 없는 이 잔혹한 기만에 대해 법의 심판은 단호하고 무자비했습니다. 재판부는 최 씨에게 사회로부터의 영구적인 격리라는 법정 최고 수준의 형벌을 선고했습니다. 차가운 금속 수갑을 찬 채 교도소의 두꺼운 철문 너머로 사라지는 최 씨의 뒷모습은 맹목적인 돈을 쫓아 스스로 악마의 길을 선택한 자의 초라하고도 비참한 말로였습니다. 모든 법적 절차가 끝난 뒤 사건을 담당했던 천안강력팀 형사반장은 피해자의 낡은 유품이 담긴 작은 종이 상자를 들고 다시 한번 그녀의 고향 마을을 찾았습니다. 화려한 도시의 불빛을 동경하기보다는 그저 비가 새지 않는 따뜻한 집을 가족에게 선물하고 싶어 했던 21살의 어린 여공. 상자 안에는 그녀가 죽는 날까지 몽당 연필로 빼곡하게 적어 내려가던 가계부와 끝내 부모님께 건네지 못한 채 남겨진 작고 낡은 붉은색 내복 한 벌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늙은 아버지는 주름진 손으로 딸의 유품을 끌어안고 소리 없는 오열을 토해냈고, 그 처절한 슬픔 앞에서 굳은 표정을 유지하던 형사반장 역시 끝내 눈시울을 붉히며 고개를 떨구고 말았습니다. 단 한 번도 남을 원망하지 않고 묵묵히 자신의 삶을 지탱해온 가장 순수한 영혼이 가장 믿었던 이의 동리에 허무하게 쓰러져 갔다는 사실이 형사들의 가슴 깊은 곳에 지워지지 않는 흉터로 남았습니다. 사건 파일은 경찰서 지하의 서고 깊숙한 곳으로 옮겨졌지만 이 끔찍한 비극이 남긴 여운은 쉬이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1990년대 초반, 대한민국은 한강의 기적이라는 눈부신 경제 성장과 산업화의 단맛에 취해 있던
낙마만의 시대이자 동시에 그 이면에 짙은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던 잔혹한 모순의 시기였습니다. 사람들은 더 많은 부를 축적하기 위해 도시로 몰려들었고 거대한 공장의 톱니바퀴 속에서 개인의 가치는 종종 차가운 자본의 논리 앞에 무기력하게 마모되어 갔습니다. 돈이 곧 신앙이 되고 물질적인 풍요가 인간의 존엄성을 쉽게 짓밟아버리던 그 혼돈의 시대. 천안 여공 사건은 단순히 어느 사이코패스의 기형적인 일탈을 넘어 황금 만능주의가 빚어낸 시대의 서글픈 자화상이었습니다. 자본주의의 그림자 속에서 인간성이 얼마나 쉽게 부서지고 타락할 수 있는지를 뼈저리게 증명한 끔찍한 경고장이었던 것입니다. 시간이 흐르고 천안의 낡은 공단지대도 화려한 고층 빌딩과 첨단 산업단지로 변모했습니다. 비좁고 차가웠던 단칸방의 흔적은 아스팔트와 콘크리트 아래로 영원히 자취를 감추었고 아침을 깨우던 요란한 공장의 사이렌 소리 역시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희미하게 잊혀갔습니다. 하지만 그 시대를 관통하며 범죄의 최전선에서 사투를 벌였던 형사들의 수첩 속에는 여전히 그날의 서늘했던 아침 공기와 육안으로 보이지 않던 미세한 바늘구멍의 공포가 생생하게 각인되어 있습니다. 악마는 결코 영화 속 괴물의 모습으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그들은 언제나 가장 친숙한 얼굴을 하고 가장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우리가 가장 방심하는 순간에 소리 없이 삶의 경계를 허물고 들어옵니다. 21살 어린 여공의 삶을 앗아간 것은 구하기 힘든 맹독성 화학물질이었지만 그녀의 눈을 영원히 감게 만든 진짜 치명적인 독은 바로 가장 가까운 사람을 향한 무조건적인 믿음이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화려한 도시의 뒷골목에는 여전히 수많은 그림자가 일렁이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또 다른 욕망을 위해 덫을 놓고 누군가는 그 달콤한 미소에 속아 위험한 걸음을 내디딜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완벽한 범죄란 존재할 수 없으며 아무리 깊은 어둠 속에 진실을 파묻으려 해도 시간이 지나면 결국 그 위로 차가운 단죄의 싹이 돋아나기 마련입니다. 보이지 않는 독을 쫓아 집요하게 진실의 조각을 맞추어 나갔던 이름 없는 형사들의 집념이 있는 한 정의의 저울은 결코 기울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어둠은 늘 빛을 등지고 가장 깊숙한 곳에 숨어 있지만 발자국이 남긴 진실의 무게는 결코 시간의 모래바람에 깎여나가지 않습니다. 인간의 탐욕이 만들어낸 서늘한 사건의 현장, 그 보이지 않는 진실을 끝까지 추적하는 형사들의 다음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다음으로 듣고 싶은 미제 사건이나 범죄 기록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일상을 지키는 차가운 추적은 앞으로도 계속됩니다.